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연계해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라이다를 이용한 지상 대기 오염 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수직으로 대기 에어로졸을 관측하면서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나 뭐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 이런 쪽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고, 그래서 저희가 스캐닝 라이다라는 걸 좀 개발해 오면서 이제 기존의 환경 감시가 이제 뭐 첨단 원격 탐사 기술로 이제 많이 좀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이제 뭐 저희가 간단하게 라이다 개요랑 그리고 뭐 이제 그 분석 요소들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다를 이용해서 PM2.5의 질량 농도를 산출하는 거를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기술이 적용된 스캐닝 라이다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스캐닝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뭐 기존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관측을 해오면서 뭐 각각의 뭐 공단이라든지 항만, 뭐 농촌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을 했는데, 그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라이다 중에서 이제 그 환경 감시 기능으로서 가장 좀 또 핫하게 되고 있는 게 다이알이라는 이제 그 가스상 성분을 분석하는 라이다 기술인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드린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다 개요입니다. 서두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다 제가 연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이제 라이다의 중요성이 환경 감시기로서 좀 이제 중요하고, 여러 가지 원격 탐사 기술이 국내에서 많이 도입되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되는 배경은 그 미세먼지 종합관리 계획을 이제 3차에서 이제 200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되는 그 계획 중에 문제가 이제 그 현장 이행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현장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보면은 그 뭐 공단이나 이런 데 이제 공장들이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기술들은 다 이제 뭐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뭐 불법적으로 일부러 이제 뭐 약간 수익성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대로 감시가 안 되고 있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현장 점검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실행력 제고라는 게, 이것들을 이제 뭐 최대한 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공정 중에 누출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를 해 보자는 그게 이제 됐었고, 이러한 그 뭐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데 대해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첨단 장비를 보급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첨단 장비들 중에서 이제 많이 부각됐었던 게 뭐 드론이라든지 저가형 미세먼지 센서, 그리고 이제 첨단 이동형 뭐 여러 가지 분광 장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 장비들이 가진 한계들은 뭐 드론은 비행 시간의 한계가 문제가 있고, 이게 24시간 연속 관측하기에는 드론은 이제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가형 미세먼지 센서를 많이 뭐 설치하자는 이것도 많이 지금 전국에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은, 그 또한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공간 해상도도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첨단 장비였을 때도 가장 이제 뭐 어디에서 미세먼지든 오염물질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문제였을 때 가장 풀어야 될 문제가 실시간 연속 측정과 공간 해상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그 뭐 실시간 연속 측정과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지금 현장에서 적용력이 가장 먼저 이제 발전되어 있다는 게 저희가 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다는 다들 알겠지만은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지에서 라이다로 해서 레이더를 이용해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서, 뭐 여러 가지 요즘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라이다 센서를 많이 적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관측에서 라이다의 기본 원리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광원으로서 이제 레이저를 보내게 되면은 보낼 때의 시간을 알고, 이게 레이저 빛이 하늘 어디든 조사가 되면서 산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산란된 빛을 후광으로 산란 빛을 망원경으로 수집을 해서 그 신호를 받으면은 이와 같은 이제 에어로졸이 어떤 타겟 물질이 많은 곳에서는 신호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외에는 산란을 일으키는 공기 분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산란이 돼서 어디에 어떤 물질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거리에 대한 정보와 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라이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다 기술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라이다 기술이 있는데요. 일단 뭐 광원으로서 레이저를 이용하고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건 다 동일한데 목적에 따라서 뭐 타겟 대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이제 에어로졸 라이다입니다. 그냥 이제 파장이 보통 이제 라이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532 나노미터인데 가시광선 영역대의 빛을 보냈을 때 그 산란된 빛의 세기를 내서 가장 라이다의 뭐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에어로졸 라이다이고 뭐 라만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 분자에 대한 것으로서 이제 그 레이저 빛을 보내면은 분자 물질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파장이 약간 변화가 되게 됩니다. 뭐 532 나노미터의 파장이 공기 분자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과 질소와 반응을 해서 이제 라만 산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게 607 나노미터로 바뀌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 타겟 대상의 물질에 대해서 이제 뭐 농도만큼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에어로졸이다 아니면은 타겟 대상되는 가스성 물질들의 농도를 바로 산출할 수 있는 게 라만 라이다입니다. 그리고 플로로센스 라이다는 약간 바이오 물질들 뭐 그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바이오 물질들에 대해서 형광을 특징을 이용해서 뭐 파장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디텍팅하면은 그 물질의 농도를 알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디퍼런셜 업소션 라이다라는 것은 그 빛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가스성 물질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 가스성 물질들에서 흡수 파장대와 흡수하지 않은 파장대 두 파장을 보내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은 흡수 파장대에서 그 대상 물질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뭐 농도가 이제 그 파장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해서 그 차이로부터 이제 가스성 물질의 농도를 얻을 수 있는 게 다이알입니다. 그리고 도플러 라이다는 그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분자 운동이 바뀌게 되는데 그걸 디텍팅해서 풍향 풍속을 얻어내는 파악하는 것이 도플러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에어로졸 라이다와 그리고 끝에 뒷부분의 다이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다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에 대기 환경 감시와 기능에서 이제 뭐 가스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가스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풍향 풍속 그리고 이제 뭐 자원 탐사 원자력에서 이제 누출 물질 감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라이다 산출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라이다의 산출 파라미터는 아주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에어로졸 라이다 이제 미세먼지를 디텍팅하는 데 대해서 산출할 수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강 소밀도인데요. 평강 소밀도라는 것은 라이다에서 광원으로 사용되는 레이저는 일반 광원이 아닌 그 평광된 빛을 보내게 됩니다. 평광된 빛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빛 자체가 일반적인 그 태양광 같은 기나 일단 일반적인 빛은 좀 잠시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은 빛이 진행할 때 이렇게 이제 일렉트릭 웨이브와 뭐 여기에 수직으로 돼서 마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수직으로 뭐 여기에 수직으로 된 거 제가 그림을 좀 급하게 그린다고 했는데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각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건데요. 근데 이제 라이다에서 사용되는 어, 레이저는 평광된 빛을 사용합니다. 평광된 빛은 이제 일렉트릭 웨이브나 아니면은 마그네틱 웨이브 중에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각도를 가진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빛을 보냈을 때 그런 평광의 빛의 특징은 산란을 일으킬 때 이와 이제 이론적으로 구형인 물질과 이제 산란을 일으킬 때는 그 평광의 각도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예 제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구형이 아닌 어떤 이제 각도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은 비구형인 물질들 가장 대표적인 비구형 물질들이 이제 황사와 같은 이제 먼지 입자가 될 건데 먼지 입자와 부딪혔을 때에는 그 산란이 될 때 그 평광의 각도가 이제 보냈을 때의 레이저에서 나갔을 때의 각도보다는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각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율이 이제 황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 황사만 대기 중에 존재하고 했을 때 보통 한 30% 이상으로 돼서 한 35% 전후로 보통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보면은 이 평광 소밀도를 이제 차이를 보게 되면은 레이저 빛을 보냈을 때의 파장과 그
편광 세기와 이제 각도가 밖에 돌아왔을 때의 빛의 이제 세기라 해서 각도가 바뀐 것의 두 개의 파장을 받아서 비교를 하면은 그 편광 소멸도가 이제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를 보고 그게 어떠한 에어로졸인지, 그러니까 구형인지 비구형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뭐 수증기라든지 구형의 물질들은 가깝고, 일반적인 미세먼지, 그러니까는 초미세먼지나 같은 이제 그 황사를 제외한 에어로졸들은 거의 0에 가깝고, 보통 이제 한 0.2%에서 한 5% 사이 값을 보이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대기에서는. 하지만 황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수 황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0% 이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0.3 이 정도 보이게 되고, 이게 혼합됐을 때는 그 혼합 비율에 따라서 그 정도가 차이게 됩니다. 그 다른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에어로졸 유형이 구형인지 비구형인지를 파악을 해서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게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대기의 에어로졸에서 이제 황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제 뭐 봄철이나 가을철에 뭐 황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황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뭐 아주 높은 농도 보이지만은, 일반적으로 했을 때도 황사가 섞여오는 경우가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이동할 때 황사가 섞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황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이 편광소밀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광소밀도 예를 보여드리면은, 먼저 위쪽이 보이는 게 라이다로 관측되어서 이제 어떤 대기 에어로졸들이 고도별로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 후방산란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보면은 이게 X축이 이제 시간이 연속 관측을 해서 시간이고, Y축이 고도고, 이제 어떤 세기는, 신호의 세기는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때 황사가 왔을 때인데 이제 지표면에 어떤 에어로졸 층이 있고, 약한 층이 좀 약하게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어떤 높은 에어로졸 층이 2km 이상에서 보이다가 한 6km 이상에서부터는 좀 아주 진한 에어로졸 층이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정보만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면은 어떠한 에어로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어떠한 고도로 분포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편광소멸도까지 동시에 보게 된다면은, 이때 어떤 것이 편광소멸도가 일반적인 것보다 좀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서, 이때 이제 지표면에는 약한 황사가 오고, 그거보다 좀 더 이제 황사의 비율이 높게 이제 뭐 황사가 좀 이제 상층으로 많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위쪽에 아주 강한 신호를 보였던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상층에는 그 하늘을 저희가 봤을 때 구름은 낀 건 아닌데 좀 뿌옇게 하얗게 보일 때가 있죠. 그때가 이제 얼음 알갱이 구름들이 높게 이제 약간 틀어져 있을 때 그런 건데, 그걸 우리가 보통 시러스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아주 비구형이기 때문에, 아주 각져 있기 때문에 황사보다도 더 높은 이제 0.4에서 한 50%까지 정도의 값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황사와 상층에서 황사가 이제 이쪽 2에서 한 5km까지 존재하고, 5km 이상에서는 황사와 이제 시리우스 클라우드가 같이 분포하는구나 알 수 있고, 여기 강한 신호를 보였던 이 신호들은 이제 약간은 뭉게구름 같은 것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보였던 거고, 그때는 물방울들이 디텍팅 되는 것 때문에 신호가 이제 이처럼 이제 편광소밀도가 아주 낮게 디텍팅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편광소밀도를 이용해서 에어로졸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쭉 구분해 놨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마린 에어로졸이라는 것은 해역 입자들인데, 해역 입자들은 그 습도가 아주 높고 이제 약간은 염분 성분을 만들어줘서 약간 거의 구형의 입자를 갖고 있는 가장 낮은 값을 보이다가, 뭐 바이오매스 버닝이나 이런 이제 뭐 산불이나 뭐 불이 났을 때 뭐 이러한 입자들인데, 이러한 입자들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거는 그 산불이 나면서 이제 약간 재가 섞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토양 성분이 뜨거운 열기에 같이 이제 상승이 돼서 그게 조금 섞여 있어서 이제 뭐 산불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그 외에는 이제 황사 같은 거나 사란 더스트 성분들이 섞여 있을 때 이러한 것으로 해서 뭐 이러한 높은 편광성도를 보여서, 이러한 것들로서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어떠한 에어로졸들이 관측됐다는 것을 이제 편광소멸도를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요소가 이제 옹스트롱 익스포넌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입자의 크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파장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파장에 대해서 입자의 크기와 파장대별, 파장도 결국은 입자의
빛이라는 것이 이제 파장이라는 것은 입자의 특성도 있지만은 이제 파장의 이제 웨이브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입자의 크기와 관련된 정보가 이제 빛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자의 산란 특성이 그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의 크기와 파장의 크기가 이제 비슷할 때 산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빛보다 입자가 아주 작을 때 산란이 좀 더 이제 더 많이 일어나거나 적게 일어나,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각 파장이 다른 파장대의 두 개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소선계수를 산출하게 되면은 그 값의 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옹스트롬 리스포넌트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 값이 이제 큰 입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 차이가 적게 나서서 0의 값에 아주 낮은 값을 보이게 되고, 하지만 이제 작은 입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큰 입자들이 많으면 낮은 값을 보이지만은 작은 입자들이 많을 때는 그 파장에 대해서 산란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서 그 값이 높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532 나노메타와 이제 라이다에서 가장 많이 쌓이는 게 532, 사용되는 파장의 빛이 532 나노메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1064 나노메타인데, 이 두 파장을 이용했을 때 입자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옹스트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0에서 4 정도 사이 값을 보이게 됩니다. 큰 입자만 많이 있을 때는 0에 가까운 값을 보이게 되고, 작은 입자가 많을 때는 4에 가까운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장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큰 입자가 많은지 적은 입자가 많은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에어로졸들이 왔을 때 중국에서 이동해 온 건지 장거리 이동된 건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발생된 오염 입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두 요소지만은 평광소멸도와 그리고 이제 옹스트롬 익스펀트 두 정보를 알게 되면은 이게 황사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크기가 어느 정도에 대한, 큰지 작은지 이러한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평광소멸도를 이용했을 때 이거를 이제 평광소멸도가 순수 황사와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황사가 전혀 없고 오염 입자만 있을 때의 값을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순수 황사가 왔을 때는 국내에서는 한 0.3233 정도 값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2% 정도의 평광소멸도수를 보이고, 오염 입자만 있다고 해서 황사가 전혀 없다고 했을 때는 한 2에서 한 4% 정도 값을 보이는 그러한 것을 통계를 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평광소멸도만 하면은 황사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산출해내는 파라미터가 이제 평광소멸도로부터 이러한 더스트 레이쇼 값을 산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더스트 레이쇼로부터 이제 이 값을 산출하게 되면 같은 의미인데, 전체 중에서 이와 같이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532 나노미터 수직으로 관측했을 때 전체의 후방 산란 개수로서 이제 에어로졸이 어느 고도에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구나, 이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평광소멸도를 분석해서 더스트 레이쇼를 산출해서 이거를 황사와 황사 외 오염 입자의 후방 산란 개수로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황사로 된 것의 후방 산란 개수는 이와 같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외에 오염 입자는 이가 회색으로 표시된 이만큼의 양으로서 두 가지로 구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라이다가 이용된 이후로 한 90년대부터 이러한 분석법을 이용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황사나 아니면 사란 더스트를 구분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평광소멸도 이용해서 이제 그 에어로졸 유형을 또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그 평광소멸도를 가지고 이제 순수 황사냐 아니면 황사와 함께 오염자가 황사가 주요하지만 오염자가 섞여 있는 경우, 그리고 황사도 있지만 이제 오염자가 주로 있는 경우, 그리고 오염자만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오염자 중에서는 그 SSA가 싱글 스캐딩 알베도인데요. 이러한 이제 광 흡수 특성을 가지고 이제 빛을 많이 흡수한 특성을 가지냐, 어느 정도 차이냐,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로 이제 저희가 구분하는 것을 이제 선포토메타나 라이다 데이터에서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이제 해보면은 기존에는 그 위성 데이터나 아니면 선포토메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입자를 구분할 때는 이제 미세 입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분했었거든요. 더스트일 경우에는 미세입자의 비율이 한 40% 이내면은 이때는 황사가 많이 왔다 해서 더스트로 구분해버리고, 중간일 경우에는 두 개가 혼합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미세입자의 비율 0.6 이상일 때는 미세 작은 입자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폴루션 입자 이런 식으로만 구분하는 경우를 많이 적용했는데, 그런 경이 아니고 이제 평광소멸도를 이용해서 구분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뭐 순수 황사와 황사가 주요한 혼합 입자, 그리고 이제 오염 입자가 주요한 혼합 입자, 그리고 오염 입자 이런 식으로 구분했을 때 어느 쪽이 이제 더 이제 입자의 이제 특징을 잘 나타내는지를 살펴봤을 때, 지금 A, B, C가라는 구간이 보면은 이제 그 기존의 방법으로는 A와 B가 이제 같은 걸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같은 입자로 이제 황사로만 교육되어 있지만은 평광소멸도를 이용했을 때는 A와 B가 입자의 크기 분포와 이제 뭐 싱글생 알베도 값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그 평광소멸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다 이제 그 황사가 주요한 오염 입자로 구분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쪽은 그 입자의 크기로 구분한, 그러니까 파인 모드 프랙션으로 구분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B, C, D가 서로 다른 형태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D 같은 경우에는 오염 입자이고 C는 혼합, B는 더스트인데, 그때 입자 크기와 뭐 입자의 크기 분포와 그리고 이제 싱글생 알베도 값을 보면은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다 이제 DEF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다 이제 오염 입자로 구분되는 거지만은 평광소멸도 이용했을 때는 다 다른 특징을 보이도록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더스트가 혼합일 주요할 경우에는 더스트의 특징을, 싱글생 알베도 같은 경우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이 내 파장으로 봤을 때 이제 파장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은 더스트 같은 황사나 사란 더스트의 특징을 보일 때이고, 이게 감소하는 형태, 파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은 오염 입자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특징을 구분했을 때 평광소멸도 이용했을 때가 이러한 특징들을 입자의 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평광소멸도 이용한다면 입자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도 훨씬 더 정밀하게 이제 오차가 적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뭐 적용했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뭐 해오고 있습니다. 대기 연구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라이다를 이용해서 이제 질량 농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평광소멸도와 이제 옹스트롱 익스포넌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평광소멸도를 사용해야 되니까는 이제 평광소멸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제 검출기에서 라이다에서 두 개의 채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파장이 532 나노메타와 1064 나노메타 두 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총 이제 파장은 두 개에서 평광소멸도 채널까지 해서 이제 총 세 개의 관측 채널이 있고 파장을 두 개에 쓰인 라이다 시스템이면은 입자의 크기를 PM2.5 구분을 해서 PM2.5의 질량 농도만을 따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걸 입자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는다면은 라이다에서 레이저를 보내서 대기 중으로 관측을 했을 때 그게 한 파장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에어로졸이 어느 구간에 많이 있다, 적게 있다는 알겠지만은 그게 어떠한 에어로졸인지에 대한 정보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큰 입자인지 작은 입자인지 정보를 못 주시고, 이게 황사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 주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평광소멸도와 그 두 개의 파장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입자의 크기에 대한 정보와 입자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파장이 좀 더 많으면은 좀 더 정밀하게 입자의 크기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라이다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파장이 532 나노메타이고, 그리고 이제 1064 나노메타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 라이다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적용되는 레이저가 보통 이제 뭐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NdYAG 레이저가 많이 쓰이는데, 이 레이저로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파장이 1064 나노메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 관측에 사용되는 것은 532 나노메타를 쓴다고 했을 때 이제 1064 나노메타가 만들어져 나오고, 그 앞에다가 이제 파장 변환을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뭐 크리스탈 이런 걸 어떤 이제 그 뭐 수정체 같은 거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1064 나노메타가 그 안에서 반응을 해서 532 나노메타의 파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1064 나노메타가 전체가 532로 변환되는 게 아니고
532 나노미터가 만들어지지만 일부가 1064 나노미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관측할 때 532 나노미터만 쓴다고 하지만 임의적으로 이제 1064 나노미터를 어떤 장치를 써서 블록하지 않는 막지 않는 이상 532만 관측하더라도 레이저 파장은 2개의 파장이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터만 하나 더 달게 된다면은 1064 나노미터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저번에 이제 국내에서 연속 관측을 하고 있는 그 서울대학교라든지 제주, 울산에서 지금 관측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많은 수직으로 관측하는 대기 관측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2개의 파장과 평강 소멸도를 디텍팅하는 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그 기본에 가까운 파장대를 이용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 두 파장과 평강 소멸도를 이용해서 PM2.5와 PM10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평강 소멸도를 이용해서 아까 더스트 레이시오를 이용해서 황사와 황사외 오염 입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532 나노미터에서 더스트를 레이시오를 하면은 황사와 황사외 오염 입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관측되는 532 나노미터와 1060 나노미터의 후방산란 계수가 있고 평강 소밀도를 이용해서 입자의 평강 소밀도를 산출하고 더스트 레이시오를 산출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더스트 레이시오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DABC라는 것은 더스트만의 후방산란 계수이고 NDABC는 난더스트라고 해서 더스트를 제외한 후방산란 계수를 산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064 나노메타는 평강 소멸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시킬 수 없는데 저희가 이제 가정하는 것은 황사로 온 것은 입자가 대부분은 이제 PM2.5보다 큰 조대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자만 있을 때는 그 옹스트롱 익스포넌트 입자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0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뭐냐면은 532 나노미터에서의 황사의 후방 산란 계수와 1064 나노미터의 황사만의 후방 산란 계수가 같다고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64 나노미터에서도 530에서 나온 후방 산란 계수 값을 가지고 같은 값을 빼줘도 이제 그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처럼 이제 남게 되는 것은 전체에서 황사를 제외한 5432 나노미터 후방 산란 계수와 1060 나노미터 후방 산란 계수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후방 산란 계수만을 가지고 옹스트롱 익스포넌트를 산출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금 여기 이케이션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 옹스트롱 익스포넌트와의 관계를 적용을 해서 이제 조대 입자와 파인과 코스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는 PM2.5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은 PM2.5에 거의 해당이 되고 코스는 이제 PM2.5보다 큰 입자들의 대부분이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총 전체적으로서는 황사와 이제 PM2.5, PM2.5보다 크고 10에 해당하는 이제 입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후방산란 계수가 산출이 되고 각각에다가 후방산란 계수를 소산 계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라이다 B를 적용하는 건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도 이제 라이다 B가 더스트라 황사라든지 오염 입자라도 작은 입자가 좀 더 높은 값을 보이고 큰 입자들은 좀 낮은 값을 보이고 황사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이러한 통계적인 관측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B를 정확히 적용을 해야지 정확한 소산 계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일단 세 가지로 구분했기 때문에 하나로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산 계수가 산출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질량 농도를 산출해야 되는데 질량 농도를 산출할 때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 게 질량 소산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양의 에어로졸이 있을 때 산란을 어느 정도 일으키느냐, 소산이죠. 그러니까 산란과 흡수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게 되는데 이게 황사는 거의 0에 가깝거나 하지만 거의 1에 가까운 1전으로 보통 이제 통계 연구됐던 자료가 있고 하지만 황사를로 이제 아주 낮은 값을 보이고 하지만 황사를 제외한 이제 보통 이제 설페이트나 나이트레이트 이러한 오염 입자들은 보통 이제 5에서 한 10 정도로 좀 높은 값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블랙 카본이라든지 이런 빛을 흡수한 특징들은 산란에다가 흡수까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값들을 이제 따로 세 가지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질량 농도를 산출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의 소산 효율값을 적용을 해서 질량 농도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고도별로 각각의 질량 농도가 산출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황사와 PM2.5와 PM2.5보다 크고 10에 해당하는 그걸 다 합치게 되면 전체가 PM10의 질량 농도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 이걸 이제 울산에서 라이다로 관측된 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황사비를 이용해서 구분해내고 입자의 크기를 각각 구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각 케이스별로 저희가 이제 질량 농도를 산출하고, 그 라이다 관측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에어코리아 사이트 값과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유사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고농도의 경우에 PM10이 130까지 갔고 PM2.5가 94로서 이제 아주 뭐 지금 이제 대기 상태가 매우 나쁨 상태로 갔을 때랑, 그리고 이제 약간 나쁨 단계일 때랑 비교해 봤을 때 라이다로 산출된 것과 지상에서 관측된 농도가 이제 절대적으로 같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아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적용한 것은 이제 소산 효율값은 이와 같은 값들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강한 황사가 왔을 때의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때 질량 농도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 라이다 값과 이제 PM2.5가 또 아주 나쁨이지만은 PM10이 그때 이제 아주 강한 황사가 왔을 때죠. 그때도 지상 농도와 비슷한 값을 산출해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치를 이제 쭉 1월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아주 높은 질량 농도와 유사성을 보였고, 라이다는 이제 비가 오거나 특수한 경우에 관측이 안 됐을 경우, 그럴 때는 분석 데이터를 빼고 해서 이제 이러한 결과를 얻었고, 이제 이거 상관성을 봤을 때 좀 튀는 데이터들도 있지만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분석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미세먼지에 좀 초점을 맞췄을 때, 다음 장에 이제 이것을 수직 관측이 아닌 이제 대기 관측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평으로 관측을 하고 이제 어떠한 농도를 산출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측정한 이제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제 이게 보면은 전국에 있는 에어코리아 사이트가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 에어코리아 지금은 이거보다는 숫자가 좀 더 늘어났을 텐데 전국에 614개의 관측망이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더 높이고 있지만 대부분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고, 대도시로 들어가더라도 그 저희 그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개가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하면 8km마다 이제 관측망이 하나 구축되어 있는 거고, 그냥 통계적으로. 하지만 대도시로 하더라도 보통 1에서 한 2km 사이마다 하나씩. 부산도 제가 있는 부경대도 보면은 부경대 학교 동쪽 편으로 이제 한 1.5km 떨어져서 하나가 있고, 서쪽 편으로는 한 2km쯤 떨어져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연 이 에어코리아 사이트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지점에서의 농도가 정확할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스캐닝 라이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제를 해서 스캐닝 라이다를 구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스캐닝 라이다는 그냥 똑같은 라이다인데 송신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입자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파장을 이용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두 개의 파장이 나가게 만들고, 수신부에서는 두 개의 파장과 함께 오삼이에서는 평광 소멸을 얻을 수 있게 두 개의 채널을 구축해서 총 두 개의 파장에서 세 개의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 레이저가 기존에는 저희가 대기 관측할 때는 그 아주 강력한 레이저를 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당 10번이나 20번 정도 쏘는 거지만은 그 한 번 쏠 때 에너지가 아주 강력한 레이저를 주로 수직으로 쐈는데, 저희가 수평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관측하면서 스캐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에너지는 비슷하지만 이제 한 펄스다 하나당 이제 나가는 에너지는 작고, 하지만 이제 초당 반복률이 이제 초기에는 이게 1kHz 이제 초당 1000번을 쏘는 레이저를 썼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초당 이제 최대 이제 10,000번까지 쏠 수 있는, 보통 한 이제 한 3000번에서 10,000번까지 좀 세팅을 해서 썼는데 그런 형태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레이저를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송신부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학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빛이 이제 연두색은 532 나노메타가 가는 거고 빨간색은 1064 나노메타가 가는 경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수신부는 이제 8인치 텔레스코프와 함께 뒤쪽에 바로 이제 검출부가 다 수신될 수 있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위쪽에는 송신부,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신부 했고, 레이저 빛은 이 텔레스코프의 정중앙에서 나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고, 이 모든 것에다가 위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쪽에는 이제 스캐닝 모터를 달아서 수평 수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제가 이제 이것을 2020년 8월에 초기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2020년 21년 6월까지 이제 저희가 관측 이 시스템을 이용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좀 초기 버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개선을 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는 좀 더 가벼워지고 움직임은 좀 더 밝고 관측거리도 늘어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만들어진 버전이고,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했고, 이제 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움직이는 만큼은 저희가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어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어느 각도로 어디를 관측을 할지 해서 쭉 돌아가면서 관측하는 걸 세팅을 하면 라이다가 자동으로 관측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분석 서버를 구축해 놓은 쪽으로 이제 서버로 데이터가 외부로 돼서 전송이 되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자동 분석을 해서 이제 결과들을 산출해서 최종적으로는 시각화로서 이제 이렇게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웹상으로서 관측이 끝나면은 저희가 이게 보통 한 10분 전후로 이제 한번 루프를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관측을 하고 원리치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은 관측이 끝나면은 관측이 끝난 뒤 한 10초 이내에 결과를 저희가 이제 에어로졸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 표출한 게 이게 이제 반경 5km를 표출하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보면은 시간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색깔로서 이제 PM10, PM2쪽으로 해서 어디가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닝 라이다 시스템의 이제 검증은 초기에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렇게 라이다로 관측됐던 시각화 결과가 하고 농도가 그게 실제로 분포되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검증된 센서를 부착한 드론을 라이다 관측으로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보이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지점으로 드론을 보내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했을 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보였고, 농도 자체도 이제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여기 보면 PM10이랑 2.5가 있는데 148이랑 뭐 213이랑 2.5에서 이쪽으로 좀 아주 유사한 값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도적인 연속 관측을 했을 때 농도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일단 저희가 검증을 한 게 저희가 시야 공단에서 이제 관측을 했는데, 그때 관측 반경 내에 두 군데의 에어코리아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측된 그 지점에서의 농도와 이 스캐닝 라이다로 관측해서 해당되는 지점에서의 농도를 이제 상관성을 봤을 때 이제 90% 이상으로 이제 농도가 높은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이제 백인함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평 관측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난 3년간 이제 여러 가지 초기 버전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저희가 이 스캐닝 라이다를 만든 것은 처음부터 이제 그거는 현업에서 이제 저희가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쓰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라이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공무원들도 쉽게 쓸 수 있게 가져다 놓으면은 쓸 수 있는 형태로 하겠다는 게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측 시스템은 현재는 뭐 거의 99% 완전 자동화를 이뤘다고 해놨습니다. 뭐냐면 이제 관측지에다가 라이다를 어디에 관측을 할지를 선정한 다음에 관측할 때 라이다를 놓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뭐 자동 얼라이먼트라든지 온습도를 이제 조절 시스템에서 이제 저희가 다 외부로 확인할 수 있고 자동으로 조절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관측하는 이제 세팅을 다 해서 어디를 어떻게 어떤 루프로 관측을 해라 하면은, 그리고 이제 자동 얼라이먼트도 이제 이게 관측하다 보면은 약간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한 2번 관측하고
자동 얼라이먼트를 수행해라. 아니면은 10번 관측하고 얼라이먼트 수행해라. 이런 세팅을 해놓으면은 초기에 이렇게 한번 세팅만 해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24시간 연속적으로 계속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측하면은 실시간 데이터가 이제 뭐 넘어와서 서버로 넘어가면은 서버로 넘어가서 이제 분석이 되고 이제 그 결과들을 웹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관측하는 당시에는 이제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때 관측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지금 이게 촬영해 놓은 건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원격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사진은 당진하이고, 현재는 그 스캐닝 라이더 시스템 2대가, 한 대는 시흥시에서 관측을 하고 있고 하나는 저희 부경대학교 지금 용당 캠퍼스에서 항만을 관측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 연구원 학생들은 연구실에서 이제 그 담당자가 필요할 때 모니터를 보면서 어떻게 관측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측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스템에 어떤 이제 멈춘다든지 그러면 되면은 메일이나 이제 문자로 이제 담당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상태가 어떻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이제 뭐 리부팅을 하면은 다시 관측을 하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 뭐 어떤 이제 뭐 레이저가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이제 특수한 이제 원격으로 안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만 저희가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석하는 데 있어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수평으로 관측할 때는 어떤 이제 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라이다는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라이다에서 사용되는 라이다 이퀘이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알파로 표현되는 소산 계수나 아니면은 베타로 표현되는 후방 산란 계수를 알고 싶은 건데,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알파나 베타로 해서 풀게 되면은 뭐 먼저 가정해서 라이다 B를 가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수식을 얻으면은 이제 신호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라이다비를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되고, 그다음부터 라이다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레퍼런스 밸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값을 어떤 값으로 넣을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수직으로 관측할 경우에는 그 보통 한 이제 7, 8km 고도 영역 아니면 낮더라도 한 6km 정도 영역, 거기에서는 에어로졸이 광사가 오거나 뭐 구름이 있을 경우 아닌 경우에는 거의 에어로졸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값을 적용을 하면은 레퍼런스 값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맞은 상태로 가는데, 수평으로 쏘기 때문에 수평 어디에 쏴도 컨셉처럼 어디에 서나 발생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값을 어떤 값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수평으로 관측했을 때 뭐 정확한 값을 산출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상한 값을 산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떤 것을 산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떠한 관측 조건에서도 가장 최저의 값을 찾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은 이것처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로우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이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 백그라운드 노이즈라는 것들을 이 높이 올라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신호가 없지만은 정기적으로나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노이즈랑 전 영역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이 부분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뭐 어떤 데이터를 조금 스무싱하기 위해서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취해준 다음에 이것을 레인지 코렉티드 하게 됩니다. 그 레인지 코렉티드라는 게 음, 레이저에 사용하는 빛이기 때문에, 빛은 거리에 대해서 제곱으로 감소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해줘야지 실제적인 라이다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것은 이 레인지 코렉티드 시그널에다가 레퍼런스 값을 이제 기준 값을 찾고 그 값을 적용을 해서 소산 계수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각각을 조치를 청해서 시각화를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배경 신호에서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뒤쪽에서도 어떤 신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경 신호라고 해서 한 5km까지 분석을 하면 한 6, 7km에서 신호를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해 주게 되는데, 이때 이처럼 어떤 아주 심한 노이즈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때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관측은 10km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예 신호를 이상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각도별로 쭉 이제 하면은 뭐 거의 한 30개 정도 시퀀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전체 시각화로 표출하게 되는데, 각 각도별로 기본적으로는 기준값은 레퍼런스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씩 분석하다 보면은 그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것처럼 이제 실제로 신호가 아닌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대기가 아주 깨끗할 때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분석법을 해서 이제 어떤 이게 노이즈로 사용되거나 실제로 노이즈가 아니더라도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다면은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은 5km까지이기 때문에 뒤에 신호는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게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레퍼런스 값을 좀 전에 봤듯이 수직으로 관측했을 경우에는 한 지점을 선택하면 되지만은 수평으로 쐈을 때는 어느 지점에서나 에어로졸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걸 발생되는 걸 디텍팅하기 위해서 이게 스캐인 라이다가 관측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지점에서 피크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제거하고 그냥 에어로졸이 일반적 기본적으로 있는 쪽만 선택할 수 있게 이제 레퍼런스 값을 찾을 수 있게 저희가 구간을 나눠서 각각의 기울기를 찾아서 뭐 레퍼런스 값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을 한 관측 영역이 아니고 전체 한 번 관측했을 때 전체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기 전과 후의 방법을 보면은 이제 이처럼 이제 적용하기 전에는 이쪽에 앞쪽에서도 레퍼런스 값이 잘못돼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에어로졸이 약하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동도일 때도 뒤쪽에 뭔가 많이 먼 곳에 5km 영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적어지는 형태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관측하다 보면은 어떠한 뭐 관측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데이터가 이상한 부분이 발생될 경우도 있지만은 웬만한 경우에서는 이러한 오차들이 발생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분석법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쓰게 된다면 지금도 그렇고 한다면은 관리자들은 이제 그 결과들만 보고 '아 어느 지점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다. 이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현상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어 확인만 할 수 있게,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관리자들이 확인하고 시스템 자체가 자동으로 될 수 있게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캐닝 라이다를 이용해서 환경 감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모니터링을 저희가 이제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이제 뭐 국립환경과학원과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농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이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농민분들이 이제 농한 이제 뭐 추수가 끝나면은 그런 것들을 뭐 부산물들을 필요 없는 부분들을 막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많았는데,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2018년도부터는 그게 완벽히 불법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분들이 아직도 많이 관성적으로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실태를 파악하고 싶은데 이 넓은 전체 들판에서 어디에서 태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 인력이 지금 여기가 이제 김제시인데 김제시에 1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2021년 상태는. 그러면 거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했기 때문에 실태를 정말로 얼마나 태우고 있는지, 그때의 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라도 일단은 파악을 해 보자고 해서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뭐 위성은 이제 해상도가 안 돼서 안 되고, 드론을 이용하게 돼도 드론이 24시간 연속으로 어디에서 날지를 돌아다니는 것도 안 되고 센서도 안 돼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저희가 스케인 라이다로 그런 거를 이제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관측 영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제안을 했고, 그쪽에서도 그러면 이거에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때 보면은 전체 관측에서 이게 분석법이 개발되기 전이라서 약간의 오차는 좀 이런 형태로 보이지만은 어디에서 이제 소각이 발생되면은 그때 이제 이처럼 이제 피크가 보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야 될 피크가 맑은 날에 보이게 되고, 어디에서 피크가 이런 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시범 관측이라서 저희 관측 이런 피크가 뜨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진짜로 소각에 의해서 어떤 연기가 나온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낮에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러 가고, 밤에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제 찍어 가지고 차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관측되면 발생이 되면은 어디에서 소각이 발생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항만 감시인데요. 항만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것을 뭐 저게 부산에 이제 항만들이 여기 있고 간만항 여기서 많은 수출입 화물들이 다니는 곳인데, 이쪽에서 이제 관측을 좀 저희가 했을 때 야간에 선박들이 이런 거 실제로 배출하는데 디텍팅이 되는지 감시했을 때 지금은 이제 이러한 뭐
법 규정이 강화돼서 이렇게 배출한 선박들이 아주 드물 거거든요.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뭐 처음에 이제 출항하려고 할 때 잠시 이제 뭐 엔진을 켤 때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이런 경우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거의 연기가 안 나오는 형태지만 나왔다 하면은 라이다로는 관측이 되는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은 연속 관측을 하면서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 일단 항만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실제로 미세먼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뭐 1년 동안 계속 거의 대부분 뭐 비 올 때나 이럴 때 빼고는 관측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작년에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이제 관측 일자로 총 42일간 관측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관측을 해서 이제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별로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A 구역이 간만항이고 B 구역은 여기서는 동국제강이라는 제철소가 있고 F랑 E랑 F는 선박들이 조금 정비하는 곳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선박들이 요즘은 정비를 하는 러시아 거기서 작년에는 거의 좀 많지 않았고 여기서는 여객 터미널인데 이쪽에서 선박이 거의 다니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일단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해서 이제 이쪽에 한 곳에 있는 에어코리아 농도와 저희가 라이다로 관측된 지점에서의 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쪽도 높은 상관성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별로 나누어서 이제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래쪽 0부터 1까지 6까지 나눈 것은 풍속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향음을 이제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왔을 때 농도가 높은지를 쭉 봤는데, 전반적으로 남쪽에서로 바람이 불 때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풍속이 약할 경우에 당연히 바람이 안 불 때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맑은 날일 경우고 그 이제 좋은 날일 경우고 따뜻한 날일 경우 그럴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니까 이러한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치로 살펴본다면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A 구역이 이제 주거지였고 B 구역이 주거지였죠. B 구역이 주거지고 A 구역이 간만항이고 C 구역이 동국제강일 때 이 A, B, C 세 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농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남풍이 불 때 이러한 농도가 높은 것,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농도가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라이다 관측으로 연속을 하니까 알 수 있었던 거고, 지점 관측만으로는 이제 좀 지점이 한정되면 좀 정확한 데이터를 얻겠지만 라이다로서는 연속 관측을 해서 이제 각 지점에 30m 해상도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간만항의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 야드 트랙터라든지 여러 가지 물동량 수집을 위한 이제 약간 이제 그 장비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아직까지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발생운이 많고 제철소에서도 뭔가 발생운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에서는 이 영향도로 인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항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측을 했는데 이때도 보면은 뭐 좀 현재 제철이 좀 싫어할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선박 이동할 때도 이제 어떤 이제 뭐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 보고, 그렇지만 뭐 당진항 주변에 이쪽에 뭐 석탄 야적장이 있거든요. 그냥 노지에 석탄을 그냥 좀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남향에 바람이 불 때는 이게 석탄이 날아가는 형태를 보였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이쪽에 있는 지금 주요 시설이라서 이제 가려져 있는데 이쪽이 제철 공장들이 있고 이쪽이 현대 제철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 때 많은 오염 물질들이 발생이 돼서 이제 바람을 따고 이제 수도권 쪽으로 날아가는 형태를 많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박이 지나갈 때도 연기가 디텍팅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각각을 저희가 이제 뭐 평광소멸도와 옹스트롱 크기를 봤을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비산먼지가 좀 많이 날렸는데 비산먼지는 이제 옹스트롱이 낮다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아주 큰 입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평광소멸도가 높다는 것은 입자의 비고형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비산먼지나 이런 일반적인 에어로졸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재 같은 게 날린다는 걸 이제 저희가 쭉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보였었고, 당진항의 야적장에서도 이제 석탄재에 의한 비산재가 날리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야공단도 좀 모니터링 했는데 시야공단에서도 보시면은 구역을 나눴을 때 공단 중에서 이 C구역에서도 뭐 저희가 20년도에 관측했을 때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쭉 그랬는데 항상 뭔가가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사진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뭔가가 배출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지역은 가끔 이제 어떤 피크가 보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은 어떤 공장에서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뭐 누출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좀 이제 뭔가 비산먼지가 뭐 비정기적이나 뭐 어떤 특정한 경우에 배출될 때가 있었지만은 시구역에서는 요 구역에서는 항상 어떤 지점이 여기가 이제 그 저희가 듣기로는 폐지 소각장으로 듣고 있는데 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라이다 관측으로 해서 어디에서 있는지 일단은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잼스 위성과 비교를 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위성이라는 것은 넓은 영역, 그 국가 간 이동이나 어떤 어느 지점에서 뭐 평균적으로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일 수는 있지만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지점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지점에서 왜 어떠한 이유로 농도가 높은지에 대한 것에 대한 뭐 원인을 찾기는 특히 공담 감시 이런 경우에는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잼스 최소 해상도로 해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형태로 이제 A, B, C 구역을 나눴을 때 B라든지 C 구역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같은 시점에 라이다로 관측됐을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가 C 구역에 속한 지점에서 있고 이 C 구역에서 발생된 것들이 많은 경우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C구에서 발생된 것들이 흘러가면서 아래쪽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되고 이게 발생 지점에서의 농도는 높지만은 이게 흘러가면서 확산이 되면서 농도는 낮아지지만은 이게 위성에서 볼 때 AOD로 본다면은 충분히 많은 영향을 주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지점의 농도가 높다는 것을 이제 뭐 위성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향후에 위성의 관측 정밀도라든지 뭐 데이터 해석을 하는데 스캐닝 라이다를 이제 관측망이 좀 더 많이 구축된다면 많이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입자에 대한 라이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알은 디퍼런셜 옵션 라이다라고 해서 줄여서 다이알이라고 하는데 다이알이 제가 좀 넣었던 이유는 다이알이 이제 과거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SO2와 NO2를 관측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직접 이 다이알 시스템을 만든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다이알이 지금 현재 도입되어서 이제 지금 뭐그 매립지에서 이제 뭐 어떤 메탄이라든지 어떤 기후변화 관련 물질들을 감시하는데 유출이나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데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스캐닝 라이다를 이용해서 이제 그건 입자에 맞춰 있었지만은 여기서도 다이얼이 보이는 것처럼 스캐닝 라이다죠. 기본적으로는 다이알 방식에 적용된 스캐닝 라이다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분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제 SO2와 NO2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라이다 시스템을 이제 차량으로 만든 건데요.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저는 이제 뭐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면은 다이 레이저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타겟 대상되는 물질 SO2면 SO2, NO2면 NO2 아니면 메탄이든 그런 물질들을 관측하기 위한 파장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파장을 만드는 원리는 아주 근접해 있는 파장이지만은 그 어떤 대상 물질이 되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는 흡수가 잘 되는 파장대 그리고 한쪽은 하나의 파장은 흡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파장대 두 개의 파장을 쏘게 되면은 두 개의 파장을 동시에 보내주게 되면은 그 파장이 갔을 때 흡수가 일어나는 파장대에 대해서는 대상 물질이 있게 되면은 그 파장으로 인해서 그 대상 물질이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 흡수가 일어나서 신호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파장대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이제 다른 산란 효과, 에어로졸이나 공기 분자에 의한 산란 효과만 전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호 차이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해서 이제 농도를 산출해서 뭐 물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ppb에서 ppb 단위로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면은 이제 스캔 형태로 쭉 관측을 해서 SO2를 관측을 해서 굴뚝을 관측을 했을 때 이런 농도를 보이면 굴뚝에서 이제 SO2가 뭐 배출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농도가 얼마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NO2를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서 옛날에 관측했던 결과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도입된 다이알 시스템은 이게 다는 아닌데 벤젠이란 툴린, BTX 물질, 오존, 뭐 SO2, 뭐 포르말데히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동시에는 아니고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물질들을 관측할 수 있는 타겟 대상 물질이 되는 거면은 이 물질에 맞춰서 세팅을 하면은 이 포르말데히드를 관측하게 되고 메탄에 대해서 하면은 메탄을 관측할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 두 물질이 될 겁니다. 아예 UV 영역대의 물질 하나, IR 영역대의 물질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물질을 두 개의 시스템이 다이레이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물질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했을 땐 그런데 어쨌든 이 다이알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어떤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농도뿐만 아니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농도와 함께 그때 이제 배출량이 얼마냐, 누출량이냐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다이알 시스템이 가는 것은 어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감시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뭐 일종 그 큰 공장이 있는 뭐 제철소나 이런 데서는 일종이나 이종 사업장에서는 PMS라고 해서 이제 굴뚝에다가 감지 센서를 달아놔서 실시간으로 농도를 뭐 대상이 되는 물질들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지만은 3, 4, 5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시하러 갈 때, 측정하거나 감시하러 갈 때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등에 메고 굴뚝을 열심히 타고 올라가서 측정공이 있는 거기다 굴뚝 안에다가 그 장비를 넣어서 이제 측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니 안 했니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 평소에는 그 저감 시설을 이제 가동하고 있지 않다가 단속이 온다고 하면은 사람이 누군가 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때 스위치를 켜서 이제 단속 물질을 감소하면 평소에는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다가도 그 단속하러 갔을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될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말했던 이게 현장 실행력이 안 되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다 안 간다 말할 필요 없이 멀리 떨어져서 이제 감시 주체가 감시를 해 보니까 여기서 농도가 높고 이러니까 그 지점에 배출량이 얼마다. 근데 이제 그게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다. 근데 계속 해 보니까 3회 이상 초과했구나.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이제 어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농도가 아닌 배출량으로 이제 산출할 수 있게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다이알 시스템은 현재 이제 그걸 구축해 놓은 상태에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아까 스케인 라이다도 미세먼지를 만드는 스케인 라이다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농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배출량을 산출하는 실시간으로 관측을 해서 풍향과 풍속에 대한 정보를 넣어서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이 아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알은 영국에서 이 장비는 들어온 장비인데 이게 과거 몇 년 정도 돼서 이제 배출량을 이제 파악하는 실제 자료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현업에서 사용하려 한다면 사용료를 내면은 어, 몇 천만 원씩 내야 되긴 한데 한번 할 수 있게 유럽에서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입을 한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면은 뭐 CCS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메탄이라든지 CO2가 조금 이제 다이얼로 하기에 조금 레이저가 조금 화장대가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나사에서는 이걸 위성에어로 해서 CO2를 전지우지 분포를 확인하려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지금 위성에서 뭐 레이저를 만들고 있는 걸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CO2 같은 게 이제 뭐 지상이나 해안에 넣어서 이제 감시하려고 이제 누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기존의 센서 장비가 아닌 라이다를 이용해서 공간 분포적으로 어디에서 새는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서 이제 이거는 다이알 기술은 아니고 라만 라이다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부경대에 있는 이할린 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한 3년 전쯤에 이런 라만 라이다를 만드셨는데 이래서 어 어떤 이제 뭐 공장 굴뚝이라든지 아까 말씀 지금 CCS 사업을 하는데 예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감시한 용으로 테스트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라만 라이다가 다이알보다는 시스템이 간단하긴 하지만 단점이 낮에는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낮에는 관측이 안 된다는 태양빛에 대해서 신호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CO2 라만 라이다로 했을 때 다이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야간이지만은 낼 수 있다는 결과를 이제 뭐 얻어놓은 상태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이알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가스성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환경 감시 기능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라이다 스캐닝 미세먼지 관측용과 다이아를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온도라든지 습도, 풍향 풍속에 대한 정보도 라이다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다를 이용하면은 이제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격 탐사 장비가 가지지 못한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이제 환경 감시 측면에서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정보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현장 감시 기능으로서의 첨단 원격 탐사 장비로서 라이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좀 더 이제 체계를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 배출량까지 산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좀 더 연구가 많이 실제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상태로 만들어져야지 이게 환경 감시 기능 장비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초반에 아까 백인함 단장님과 아까 조금 논의할 때 얘기 드렸는데 국내에서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라이다도 전문가가 국내에서 이제 활용은 많이 되려고 하는데 실제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 국립환경과학원이든 현장에서 많은 현장에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가 좀 더 많이 양성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될 수 있게 어떤 시스템이 좀 더 지금보다는 단순히 학교의 어떤 뭐 저같이 이게 개인 교수에게만 기댈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시스템 도입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좀 길었는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강의자를 잘